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박정희와 메가더. (1961년 11월 16일) 박정희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군사혁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어떤 사업가도 뇌물을 주지 않고는 일을 해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관료주의가 비대하여 비능률성을 야기시켰습니다. 입법부는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도외시하고 절망적으로 분열됐습니다. 노동단체는 정치적인 악당으로 이용됐고 많은 신문이 매수되고 타락되고 또는 공산주의에 감염됐습니다. 본인도 농민의 아들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연간 18에 달하는 이자까지 물고 고리사채업자의 마수에서 헤어날 희망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군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험천만한 것은 일부층에서 주창한 북한 괴뢰와의 협상론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침략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를 내부로부터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흉계로 인하여 더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나는 10여 명의 혁명 핵심 세력을 확장시켜서 약 220명의 청렴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혁명 기관 세력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혁명 후 우리는 국회를 해산하고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의 활동을 정지시켰고 언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선도를 강구함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수로공사와 조림사업, 개간사업에 착수하여 수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복잡한 행정정찰을 시정하고 세제를 개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자금을 많이 방출했습니다. 밀수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국민 각자는 자진해서 의복, 음식, 혼례식, 장례식을 간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또 오는 1월부터 시행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이날 박 의장은 원충년 최고회의 공보실장이 적어준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이 원고는 양면에 걸쳐 씌어 있었다. 박정희는 한 면을 빠뜨리고 연설문을 읽어가다가 문맥이 이어지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다행인 것은 한상국 중령이 통역의 속도를 조절하여 이 실수가 외국 기자들에게는 눈치채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연설을 녹음하여 한국을 향해서 방송하게 되어 있었던 미국의 소리 방송이 문제였다.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박정희의 실수가 드러날 판이었다. 방미 선발대장으로 먼저 와 있었던 육군 방첩부대장 김재춘 준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을 진행하는 황재경 목사에게 부탁하여 편집을 한 후 방송하도록 손을 썼다. 박 의장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너무 빡빡하게 짜인 일정과도 관계가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과 두 번째 회담을 하고 대사관저로 돌아온 박정희는 만만한 김재춘을 부르더니 불평을 털어놓았다. 글쎄, 이놈들이 일정을 어떻게 짰는지 이거 뭐 수학여행 온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시간도 없으니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 국방위원장이 밤늦게 다음날 일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수행원들도 녹초가 되어 심사숙고할 처지가 못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는 연설문을 한번 읽어볼 시간도 없었던 것이다. 이 실수로 해서 원충현 공보실장은 박 의장의 신임을 잃게 된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는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문. 한국 신문인의 투옥과 언론 자유의 탄압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답. 민족일보 사건에 관해서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공개재판 결과 신문인을 가장한 공산주의 간첩임이 입증됐다. 그들의 운영 자금은 일본 조총련을 통해 북괴로부터 공급되었으며 이들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은 북한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이들은 사실상 언론 자유를 남용한 것이다. 신문인이라 할지라도 국법을 어겼을 땐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 북한은 소련 혹은 중공 어느 쪽에 예속되어 있는가? 답. 나는 북괴가 소련, 중공 양쪽에 다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문. 한국의 민간 정치인들에게 그토록 치욕을 준 뒤에 민간 정부로 복귀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과연 그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박 장군과 동료들은 1963년에 민간인이 되어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답. 민간 정치인들의 체면 손상은 자업자득이다.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 군인들은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이다. 양심적인 민간인들의 출마를 희망한다. 문. 한국 동란 때 유엔군은 메가더 원수의 주장대로 압록강 너머로 진격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답. 한국인으로서 나는 당시 그 안에 찬성했으나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먼 장래의 역사가 해결할 것이다. 문. 각하의 견해로는 외몽고를 자주 독립국가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련, 중공의 예속국으로 보는가? 답. 사실 나는 외몽고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외몽고도 북괴와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 플라스틱 젓가락 사용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목재난을 어떻게 해결하려는가? 답. 나무젓가락 금지 문제는 우리에게는 웃을 이야기가 아니다. 목재난이 하도 심해서 플라스틱 위생제의 사용을 의무화한 사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의장은 짤막하고 군더더기 없는 답변으로서 많은 기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박 의장은 기자회견을 끝내면서 많은 외국 지도자들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혼이 났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부드럽게 대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1961년 11월 16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을 끝내고 한국 대사관조로 돌아온 박정희 의장은 오후에는 수행기자단 및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박 의장은 가장 큰 관심사인 내년도 대한 원조 규모에 대해서 일부가 삭감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미국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있고 한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대들었다. 그들은 실적과 대조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원조를 하겠다고 확약했다 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를 데리고 박정희 의장을 방문했다. 러스크는 원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년도 대한 무상원조 액수 9천만 달러에 대해서 의장의 수행원들 가운데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한국에 돌아가서 누군가가 이 액수를 가지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한다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고 당부 겸 경고를 했다. 러스크는 또 본인은 여러 외국 지도자들을 상대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장처럼 많은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는 분은 처음이다 라고 추어 올렸다. 박정희 의장은 9천만 달러를 가지고 우리 두 나라의 친밀한 관계를 잴 수는 없다. 액수 문제는 서로 잊어버리자 라고 했다. 러스크가 떠나자 박 의장은 오후 6시부터 대사관절을 찾아온 교포, 유학생, 외교관들을 위한 리셉션을 베풀었다. 다음날 10시 박 의장 일행은 러스크 장관의 환송을 받으면서 워싱턴 공항을 출발, 뉴욕으로 향했다.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에 도착하니 로버트 F. 와그너 시장과 이수영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 전 유엔 대사이자 유엔 한국 대표단 고문인 임병직이 영접 나와 있었다. 박 의장 일행은 미국 측이 빠듯하게 잡아놓은 시간표 때문에 숙소로 갈 시간도 없이 바로 오찬 장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향했다. 오찬을 마친 박 의장 일행은 즉시 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달려가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이던 벤플리트 장군이 주최한 다가회에 참석해야 했다. 박정희 의장 일행이 숙소인 카라일 호텔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박 의장 일행은 숙소에서 여장을 제대로 풀 시간도 없이 또 서둘러 나와 오후 5시 15분부터 권위 있는 연구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가서 연설해야 했다. 박 의장은 1시간 동안 연설했는데 한상국 중령이 동시 통역을 했다. 이 연설에서 박 의장은 우리는 다음 정부 형태로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의석수가 100에서 120인 단원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저녁 7시에는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가서 500여 명의 교포와 유학생들에게 훈시를 했다. 그리고 이수영 대사관저로가 모처럼 홀가분한 기분으로 한식을 즐겼다. 연일 강행군으로 피로가 쌓인 박정희 의장은 수행의사 지홍창 박사가 지어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다음날 오전에 박 의장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들을 시찰하도록 되어 있었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쉬려고 했는데 밀려오는 손님들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투자에 흥미를 느끼는 미국 실업인들과 외자 유치 활동을 벌이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 기업인들이 박 의장을 만나야겠다고 하니 막을 도리가 없었다. 정오에 박 의장은 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 37층의 숙소를 정해놓고 있던 메가더 원수를 예방했다.
82세의 노병은 해군들이 입는 청바지 색깔의 양복을 입고 박 의장 일행을 맞았다. 메가더 원수는 박 의장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는 전우다라며 사진 기자들을 향해 모양을 냈다. 박 의장은 1시간 동안 메가더 원수와 환담했다. 카라일 호텔로 돌아온 박 의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점심을 든 뒤 좀 쉬었다가 오후 5시 30분 한미재단에서 오후 8시 아시아협회에서 연설을 했다. 카라일 호텔로 돌아온 박 의장은 이날 밤 수면제를 먹지 않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에 잠이 든 이전 비서관 조상호 중령방에 전화가 걸려왔다. 박 의장이 부르는 것이었다. 조 중령은 잠옷바람으로 뛰어갔다. 박정희는 세면 준비를 하면서 7시가 다 되었는데 무엇들 하고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2시 30분. 그제야 박정희는 내가 시계를 거꾸로 읽었군 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11월 19일 오전 박 의장 일행은 미국 정부에서 내어준 수송기 C-121A기를 타고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엔진이 4개 달린 이 수송기의 뒷부분에 있는 라운지에서 박정희는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얻어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행원들을 불러 묻기도 했다. 기수 쪽에서는 미국인 경호원과 미국 공보원 직원이 포커를 치고 있었다. 요 사이는 6시간이 걸리는 미국 횡단이지만 당시에는 12시간이 걸렸다. 박정희와 만주군관 동기생인 이한림 장군은 5.16 혁명 때는 제1군 사령관으로서 박정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부하들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잡혀온 사람이었다. 그는 석 달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8월에 풀려났다. 혁명정부는 미군과 협조하여 군에서 거세된 고위 장성들을 미국 유학 형식으로 추방하고 있었다. 이한님은 미 8군 사령관 멜로이 대장의 주선으로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산타바바라의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게 됐다. 수감 생활 중 신장병을 얻은 이한님은 세계에서 건강에 가장 좋은 기후라는 산타바바라를 택한 것이다. 아파트를 빌려 자취생활을 하던 이한님은 옥중에서 얻은 신병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시력도 크게 떨어졌지만 공부에 전념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밤중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하고 원통한 생각을 달래는 일도 자주 있었다. 11월 19일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정일권 주미대사였다. 지금 박정희 의장을 모시고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고 있어. 박 의장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장군을 만나 뵙자고 합니다. 이한님은 그 순간 잊으려 했던 분노가 치솟는 것을 진정시켜야 했다. 박정희와는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장군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 체면을 보아서도 꼭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박 의장을 만나주시오. 정 장군 미안합니다. 내가 박정희를 만나서 뭘 하겠소. 대단히 죄송하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